늦은 저녁 회색 하늘에서 빗물이 끊이지 않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마친 박진수는 젖은 어깨를 한번 털어내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일당은 빠듯했고 집에 가면 혼자 데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붙잡는 작은 손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제발 아빠인 척 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진수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골목 쪽에서 거친 남자 둘이 욕을 섞어가며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애 데리고 있는 사람. 상황을 파악한 진수는 별다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괜찮다, 아저씨가 있어. 마침 도착한 버스 문이 열리자 그는 아이를 먼저 태우고 급히 올라탔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남자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는 진수 옆자리에 앉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고 진수는 젖은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어요. 이름이 뭐니? 서연이요. 그래, 서연아. 이제 무서운 사람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수는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이 아이를 놓고 내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에 외면해버렸던 누군가에 대한 뒤늦은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진수는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3층까지 걸어 올라가자 낡은 철문이 덜컹거리는 방이 나왔어요. 방 안은 작은 전등 하나만 켜져 있어 좀 어두웠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이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응, 좀 좁지? 그래도 비는 안 맞으니까. 진수는 수건을 꺼내 아이의 젖은 팔과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팔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옷은 헌 옷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남은 밥밖에 없어 그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과 계란 하나를 넣었어요. 많이 배고팠지? 네, 근데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냥 너 혼자 내버려 두기 싫어서. 밥을 먹는 동안 아이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벽에 기대놓은 낡은 액자 하나를 흘끗 봤어요. 젊은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 환하게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했을 때 자신이 모른 척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아이가 그 친구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경찰에 연락할까 하다가 다시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가서 얘기해보자.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돌렸지만 그는 쉽게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잠깐 도와주는 일인데도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안내를 받은 그들은 사회복지사 김선희 앞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아저씨를 찾게 된 거죠? 길에서 쫓기는 것 같길래 데리고 왔습니다. 친부모 연락처는 모른다고 했고요. 네, 모르겠다고 해서. 선희는 컴퓨터로 아동보호 통합 시스템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선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이 아이 이름이 한서연 맞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상 아버지 성함이 강도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 안쪽이 말라붙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은 그가 젊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 진수에게도 찾아왔을 때 그는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좀만 도와줬으면. 선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부양 의사가 없는 걸로 기록돼 있고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상태예요. 진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아이 제가 잠시 데리고 있어도 됩니까? 선희는 의아하다는 듯 그를 바라봤어요. 보호자가 아닌 분이 데리고 있으려면 서류가 좀 필요하시고요. 아저씨랑 아이가 어떤 관계인지도 명확해야 해요.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의자 끝에 앉아 그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데리고 가세요. 하지만 올해는 안 됩니다. 아이도 안정이 필요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또 한 번 버리게 둘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외면을 아이에게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아침 일찍 서연에게 간단히 밥을 먹이고 공사장 옆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동료들은 처음 보는 아이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박씨, 손녀야? 아니야, 잠깐 맡은 애야. 그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진수가 전날 싸둔 달걀말이와 밥이 들어 있었는데 아이는 작은 입으로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어? 내 아저씨가 해준 거니까요. 그 말에 진수는 괜히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 그는 근처 문방구에서 핑크색 리본 하나를 사왔어요. 이거 내 머리카락에 하면 예쁠 것 같다. 저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오늘 처음 해보는 거네. 그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었습니다. 리본이 달린 서연의 모습은 전보다 훨씬 어린아이답고 밝아 보였어요. 와, 진짜 예쁘네. 서연은 거울을 보는 대신 진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믿음이 있었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안도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거리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때 식당 창밖으로 낯익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수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바라봤어요. 허름한 외투에 수척한 얼굴,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획 돌리며 창밖을 확인했지만 이미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도연이냐? 불안이 다시 그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공사장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서 누군가 서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서연아. 서연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밑이 꺼져 있었지만 분명 예전의 강도연이었습니다. 도연아? 진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진수를 보다가 다시 아이를 봤어요. 서연아, 아빠야. 아빠 왔다. 도연의 목소리는 애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금방 다가가지 못하고 진수의 뒤로 숨었어요. 아저씨. 진수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거냐? 나 살려고 좀 떠나 있었어. 근데 다시 찾으러 온 거야. 진짜야. 도연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변명 같기도 했습니다. 빚에 쫓기던 그가 가족을 두고 사라진 지가 오래였으니까요.
그때 복지사 선희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이 근처에서 아이를 찾는 남자가 있다는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두 분, 여기서 말다툼하지 마세요. 아이가 불안해요. 도연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에요. 제가 데려가야 해요. 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딸 맞지? 근데 내가 버린 것도 맞잖아. 이 말에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은 두 남자 사이를 번갈아 보며 울음이 터졌어요.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래요. 아이의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진수의 가슴을 세게 때렸고 동시에 도연의 얼굴을 무너뜨렸어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은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타났고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남자가 따로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좁은 경찰서 복도에 진수, 도연, 서연, 그리고 선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는 다시 데리고 살고 싶어. 진짜로.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지금 가면 또 버릴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다 끝난 줄 알았어. 선희가 중간에서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두 분 다 감정이 크신 건 알겠는데요. 아이가 제일 중요해요. 아이가 지금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가 우선입니다.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진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저 아저씨랑 있으면 무섭지 않았어요. 말끝이 떨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손을 짚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내 아빠인데 왜 이런 꼴이 됐지? 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떠올린 건 몇 년 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진수야, 나 진짜 마지막이야. 조금만 도와줘라. 나도 여유 없다. 그때 외면해버린 자신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도와줬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아이를 당장 강제로 떼어놓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 조사하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진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이 상황이 오래가진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서연을 데리고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근처의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아이에게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말해. 안 추워요.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괜찮아.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진짜로 여기 살면 안 돼요? 아저씨 집에. 진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른들이 정해야 한대. 아저씨 맘대로만은 안 된대. 저 혼자 있는 거 싫어요. 아이는 그 말만 하고 진수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복지사 선이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 정식 보호 심사에서 분리하실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오늘만은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선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박 씨도 그렇고 둘 다 이제 그만 버려지는 일은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진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한텐 이게 좀 늦은 기회 같아서요. 서연은 졸린 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다시 진수의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조금씩 번져오고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만큼은 둘 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서연은 우선 위탁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고, 친부인 도연은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 아이를 만날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맞는 절차대로 흘러갔지만 진수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공사장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혼자 바깥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흐렸고 다시 비가 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핑크색 리본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아이 머리에 꽂아주었던 그 리본이었어요. 서연이는 잘 지내겠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저씨랑 있으면 좋았다고 했는데 생각이 그 대목에 닿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그때 도연이 도와줬으면 이 아이가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리본을 다시 조심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행복해야 한다. 이번엔 꼭. 작업장 안에서는 다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그의 하루는 예전과 다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어도 누군가의 아버지처럼 서 있었던 그 시간이 자신의 남은 생을 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리요. 그는 빗속에서도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